아픈 엄마의 약값 때문에 어린 아들은 차가운 시장 바닥에 앉았습니다. 세상은 가치 없는 물건이라며 등을 돌렸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엄마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그 보잘것없는 수세미 하나가 30년간 닫혀있던 거대한 비밀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였다는 것을요. 이 기적 같은 이야기의 끝을 지켜봐 주세요. 새벽 4시의 광장시장은 잠들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깨어나는 공간이었어요. 대부분의 가게들은 아직 굳게 셔터를 내리고 있었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시장의 심장은 희미하게 뛰고 있었죠. 기름 냄새를 풍기며 빈대떡 반죽을 준비하는 식당 아주머니의 분주한 손길, 이른 새벽부터 배추를 실어 나르는 경운기의 거친 엔진 소리, 그리고 그 모든 소리를 비추는 차가운 가로등 불빛, 그 거대한 시장의 활기와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저는 시장의 가장 후미지고 어두운 구석, 사람들이 잘 지나다니지 않는 낡은 포목점들 앞에 제 세상을 펼쳤어요. 제 세상은 가로 세로 한 뼘 남짓한 작은 나무 좌판이 전부였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는 얇은 운동화 바닥을 뚫고 발가락 끝을 아리게 만들었어요. 저는 낡은 목도리에 얼굴을 반쯤 파묻고 하얀 입김을 훅 하고 불어봤어요. 입김은 한순간 뿌옇게 흩어졌다가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금세 사라졌죠. 주머니 속에서 곱은 손을 꺼내 연신 비비며 온기를 만들었어요. 제 앞에는 엄마가 밤새 만든 수세미들이 놓여 있었어요. 노란색, 분홍색, 연두색, 엄마의 기침 소리가 잦아들 때마다 하나씩 피어난 꽃들 같았죠. 저는 어둠 속에서도 그 색들이 조금이라도 더 잘 보였으면 하는 마음에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모양을 잡아 진열했어요. 주변의 현대적인 상점들이 내뿜는 현란한 네온사인 불빛은 이곳까지 닿지 않았어요. 오직 멀리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수세미들의 색을 간신히 비춰줄 뿐이었죠. 그 모습이 꼭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만 조용히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흐르고 시장이 본격적으로 잠에서 깨어나면서 주변은 점점 더 시끄러워졌지만 제 좌판 앞은 여전히 고요한 섬처럼 떠 있었어요. 그 고요함이 때로는 너무 무겁고 절박하게 느껴졌어요. 해가 중천에 뜰 무렵 저는 텅 빈 보따리를 들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이라고 해봤자 시장 구석의 낡은 상가 건물, 옥상에 덧대어 지은 작은 판잣집이었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꼭 제 힘겨운 발걸음 소리 같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한 양 냄새와 함께 엄마의 마른 기침 소리가 저를 맞았어요. 엄마는 방 한구석에 이불을 덮고 앉아 여전히 손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앙상하게 마른 몸, 움푹 팬 볼. 하지만 그 손놀림만큼은 언제나처럼 정교하고 빨랐죠. 엄마는 무언가에 홀린 듯 아주 오래전부터 몸에 익은 것처럼 손을 움직여 코를 만들고 매듭을 지었어요. 그건 단순한 뜨개질이 아니었어요. 엄마 자신도 설명하지 못하는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을 손으로 더듬어가는 의식 같았죠. 엄마의 손에서 피어나는 수세미들은 그래서인지 시장의 다른 수세미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어딘가 모르게 더 복잡하고 기품 있는 모양새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엄마 옆에 조용히 앉아 젖은 수건으로 엄마의 이마를 닦아드렸어요. 엄마는 그런 제 손길을 느끼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죠. 그러다 문득 뜨개질을 멈추고는 자신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어요. 은으로 된 작은 펜던트는 오랜 세월 탓에 검게 변해 있었지만 엄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엄마는 제게 나지막이 말했어요.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이것만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 목소리가 너무나 간절해서 저는 그저 고개만 세차게 끄덕였죠. 우리 모자의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엄마는 기력이 없어 긴 말을 하기 힘들어했고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눈빛만으로, 작은 행동만으로 서로의 마음을 읽었어요. 제가 따뜻한 물을 가져다 드리면 엄마는 희미하게 웃어 보였고 엄마가 새로 만든 수세미를 제 손에 쥐어주면
저는 내일은 꼭 팔 수 있을 거라고 속으로 다짐했죠. 우리의 가난한 방은 낮고 초라했지만 구석구석 엄마의 손길이 다 정갈했어요. 그 정갈함이 우리가 지키고 싶은 마지막 존엄성이라는 걸 저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존엄성을 지키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며칠째 약값이 밀린 동네 약국 앞을 지날 때면 약사 아저씨의 눈을 피하느라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게 됐어요. 아저씨는 나쁜 분이 아니었지만 그 미안함이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죠. 지난주에는 집주인 아주머니가 찾아와 월세 독촉을 했어요. 엄마의 기침 소리를 들으면서도 돈 이야기만 냉정하게 내뱉던 그 목소리가 며칠 동안 귓가에 맴돌았어요. 학교에 가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어요. 아이들은 쉬는 시간마다 새로 나온 스마트폰이나 게임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 대화에 낄 수가 없었죠. 아이들이 저를 따돌리는 건 아니었지만 저는 스스로 보이지 않는 벽을 치고 그들로부터 멀어졌어요. 학교 준비물을 살 돈을 아껴 엄마 약을 사야 한다는 생각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아득하게만 들렸어요. 이 모든 것이 엄마의 수세미가 팔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 때면 세상이 원망스러워졌어요. 엄마의 정성과 노력이 담긴 저 예쁜 수세미들이 왜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걸까? 이 넓은 세상에 우리 모자가 기댈 곳은 하나도 없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어린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고 시장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죠. 저는 목도리를 더 깊이 여미고 앉아 행여나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까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때 잘 차려입은 한 중년 아주머니가 제 좌판 앞에 멈춰 섰어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심장이 두근거렸죠. 아주머니는 수세미 하나를 손가락으로 툭 집어 들었어요. 그리고는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같이 온 친구에게 말하듯 비웃으며 말했어요.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걸 쓰냐고. 마트에 가면 기계로 찍어낸 더 싸고 좋은 물건들이 널렸는데 뭐하러 이런 걸 손으로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다고요. 그 말이 제 심장의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어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목구멍에 커다란 돌덩이가 걸린 것처럼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저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의 꽃 같은 수세미들이, 엄마의 밤샘과 기침 소리가 아주머니의 말 한마디에 하찮은 쓰레기처럼 느껴졌어요. 그건 단순히 물건 값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엄마의 삶과 저의 노력이, 우리가 지켜온 작은 세상이 통째로 무시당하고 부정당하는 것 같았어요. 아주머니가 자리를 떠난 후에도 저는 한참 동안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내려다보는데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바닥으로 뚝 떨어졌어요. 좌판 위에 놓인 형형색색의 수세미들이 눈물 속에서 뿌옇게 번져 보였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세상의 냉대라는 것이 살을 애는 새벽바람보다 훨씬 더 차갑고 아프다는 것을요. 그날 아주머니의 차가운 말을 심장에 품고 돌아온 집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어요. 엄마의 기침 소리가 전보다 훨씬 더 깊고 거칠어졌거든요. 쇳소리가 섞인 기침은 엄마의 마른 몸을 통째로 뒤흔드는 것 같았죠. 금방이라도 부서져 내릴 것 같은 엄마의 등을 쓸어내리면서 저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절망감을 느꼈어요. 어제의 절망이 세상에 대한 서운함이었다면 오늘의 절망은 목숨이 총각에 달렸다는 공포였어요. 약은 이미 이틀 전에 다 떨어졌어요. 약국 앞을 지날 때마다 외상값을 재촉하던 약사 아저씨의 얼굴이 떠올라 차마 다시 갈 엄두가 나지 않았죠. 이대로라면 엄마는, 저는 차마 다음 말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아주 나쁜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시장 입구에 있는 과일 가게의 빨갛고 탐스러운 사과들, 빵집 진열대에 놓인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빵들. 그걸 그냥 들고 뛰면 어떨까? 잡히지 않고 아주 멀리, 아주 빨리 달리면 엄마에게 따뜻한 빵이라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은 아주 잠깐이었지만
제 스스로가 너무나 혐오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늘 가난해도 절대 남의 것을 탐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거든요. 그런 엄마의 아들인 제가 감히 도둑질을 생각했다는 사실에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죠.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아니야, 그럴 수는 없어. 내가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해. 내일은 꼭 수세미를 다 팔고 말 거야. 그 절박함은 제 안의 모든 슬픔과 무력감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독한 결심만을 남겨놓았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어느 때보다 더 일찍 시장으로 향했어요. 어제의 그 우니쉐니의 감이 떠올랐지만 엄마의 기침 소리를 생각하며 애써 외면했죠. 오늘은 어제와 다를 거라고, 분명 다를 거라고 수없이 되뇌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제 기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히 차갑고 무심했죠.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제 좌판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멈춰서는 사람은 없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시장 입구에 멈춰 서더니 비서로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한 아주머니가 내렸어요. 아주머니는 한눈에 봐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죠. 값비싸 보이는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 아주머니와 일행은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하는 듯 주변 상점들을 꼼꼼히 살피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시장의 활기차고 소란스러운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차갑고 이성적인 공기를 온몸에 두르고 있었죠. 저는 저런 분들이 내 수세미를 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애써 시선을 피했어요. 그런데 운명의 장난처럼 그 아주머니가 제 좌판 바로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아주머니의 시선이 잠시 제게 머물렀어요. 그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저 이런 곳에 이런 아이가 있구나 하는 정도의 인식, 혹은 아주 옅은 동정심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죠.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옆에 있던 비서에게 무언가 속삭이고는 지갑을 열었어요. 아마도 불쌍한 아이에게 적선이라도 하려는 마음이었겠죠. 저는 그 순간 어제의 그 아주머니가 떠올라 저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돈이 필요했어요. 엄마의 약값이, 엄마의 숨소리가 제 자존심을 눌러버렸죠. 아주머니가 돈을 건네고 제가 수세미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바로 그 찰나였어요. 아주머니가 돈을 건네기 위해 내민 손, 그 손목 위로 보이는 목걸이에 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늘 몸에 지니고 다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고 믿었던 그 낡은 목걸이와 똑같은 모양의 펜던트가 아주머니의 목에서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며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고개를 숙이는 순간 제 낡은 티셔츠 옷깃 사이로 엄마의 목걸이가 잠시 밖으로 빠져나왔죠. 아주머니의 움직임이 돌처럼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돈을 건네고 무심하게 돌아설 것 같던 그 사람이 갑자기 숨을 헛보 하고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 바라본 아주머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보이던 그 단단한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그 자리에는 깊은 충격과 혼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마주한 한 여자의 얼굴이 있었어요. 아주머니의 눈이 제 목걸이에 고정된 채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현재와 과거가, 이성과 감성이 그 얼굴 위에서 격렬하게 충돌하는 것 같았어요. 아주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황급히 몸을 돌려 비서들의 호의를 받으며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손에 쥔 돈과 아주머니가 사라진 방향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주머니가 서 있던 자리에 하얀 손수건 하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아주 곱고 비싸 보이는 비단 손수건이었죠. 구석에는 작은 꽃무늬 자수가 정교하게 놓여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엄마에게 그 손수건을 보여드렸어요. 엄마는 기력이 없는 와중에도 손수건을 받아들고는 참 고운 물건이라고 나지막이 말했어요. 엄마는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 손수건 귀퉁이에 수놓아진 작은 꽃무늬가 요즘 엄마가 무의식 중에 수세미에 수놓기 시작한 그 알 수 없는 패턴과 놀랍도록 닮아 있다는 것을요. 저 역시 그저 신기한 우연이라고만 생각했죠. 한편 그 아주머니는 어땠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거대하고 차가운 사무실로 돌아가 책상 위에 제가 건넨 싸구려 수세미 하나를 올려놓고 바라보고 있었겠죠. 그 수세미는 아주머니에게 그저 불길하고 고통스러운 우연의 증거였을 거예요. 자신의 굳게 닫아두었던 과거의 상처를 헤집는 잔인한 물건이었겠죠. 그래서 당장이라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싶었을 테지만 차마 그러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건 이제 단순한 수세미가 아니라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기억의 파편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아주머니는 분명 비서에게 이 일에 대해 함구하라고 지시했을 거예요. 이런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누구와 나눌 수 있었겠어요. 그가 가진 수많은 부와 막강한 권력도 이런 지독한 운명의 소용돌이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을 테니까요. 오히려 그를 더 깊고 외로운 성에 가두는 역할을 했을 뿐이겠죠. 그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아주머니가 떨어뜨린 손수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돌려줄 방법을 알지 못했어요. 이름도 연락처도 몰랐죠. 그저 광장시장이라는 거대한 세상 속에서 스쳐 지나간 인연일 뿐이었어요. 우리 두 사람은 그렇게 각자의 공간에서 서로의 존재 때문에 시작된 거대한 혼란을 끌어안은 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을 공유하게 된 거예요. 그날 밤 세상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일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 아주머니에게 받은 돈으로 저는 곧장 약국으로 달려갔어요. 며칠치 약을 겨우 살 수 있는 돈이었죠.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엄마는 묻지 않으셨어요. 그저 제가 건네는 약을 말없이 받아드실 뿐이었죠. 며칠간 약을 드신 엄마는 기침이 조금 잦아들었고 제 마음도 잠시나마 평온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그 평온은 마치 얇은 살얼음판 같아서 언제 깨져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늘 저를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엄마에게는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깊은 잠을 못 주무시고 끙끙 앓는 소리를 내셨거든요. 그러다가 아주 희미한 목소리로 잠꼬대를 하곤 했어요. 서경아 하고 부르는 애틋한 목소리였죠. 저는 그 이름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어요. 엄마는 다음 날 아침이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고요. 이상한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로 엄마가 만드는 수세미의 모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도 엄마의 솜씨가 남다르다고는 생각했지만 이제는 거의 예술 작품에 가까운 것들이 엄마의 손에서 피어났어요. 마치 꿈속에서 본 풍경이라도 옮겨놓은 듯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복잡하고 아름다운 꽃무늬 패턴이었죠. 저는 넋을 잃고 그걸 바라보다가 엄마, 이 무늬는 처음 보는 건데 정말 예뻐요. 어디서 배운 거예요? 하고 물었어요. 엄마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자기도 왜 이런 모양을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손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다고만 하셨죠. 그 모습이 꼭 엄마의 손끝이 엄마의 머리보다 더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엄마의 가장 깊은 곳, 꽁꽁 얼어붙었던 기억의 강이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며 그 파편들을 손끝으로 밀어 올리는 것만 같았죠.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시각 거대한 도시의 가장 높은 빌딩에서도 한 사람의 세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날 시장에서 저를 만났던 아주머니, 헤라는 그날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죠. 단단하게 쌓아 올린 성공한 기업가라는 정체성은 제 목에 걸려있던 낡은 목걸이의 형상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어요. 아주머니는 결국 비서를 시켜 저와 엄마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라고 지시했어요. 그건 이성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확인하고 싶지 않은 진실을 어떻게든 부정하고 싶은 마지막 발버둥 같은 거였을 거예요. 며칠 뒤 비서가 올린 보고서는 아주머니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갔어요. 보고서의 내용은 간단했죠.
엄마의 이름은 지연, 나이는 38,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줄, 8살 이전의 기억이 전혀 없는 고아 출신. 현 이름은 보육원에서 지어준 것. 아주머니의 딸 서경이 실종되었던 바로 그 나이, 그 시점과 무섭도록 정확하게 일치했어요. 아주머니는 보고서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고 해요. 결국 아주머니는 다시 광장시장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비서도 없이 얼굴을 가리는 스카프와 커다란 선글라스를 낀 채였죠. 아주머니는 제 좌판 가까이 다가오지 않고 멀리 있는 가게 기둥 뒤에 숨어서 저를 지켜봤어요. 그리고 제 좌판에 놓인 새로운 수세미들을 발견했죠. 엄마의 꿈 조각들이 만들어낸 그 아름다운 꽃문의 수세미들을요. 아주머니는 시장의 다른 상인에게 부탁해 그 꽃문의 수세미 하나를 사서 조용히 사라졌어요. 그날 저녁 아주머니는 북촌의 고즈넉한 한옥집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지난 30년간 시간이 멈춰버린 공간이 있었죠. 바로 잃어버린 딸, 서경의 방이었어요. 방 안에는 전통 자개장과 색동 조각보, 그리고 딸이 쓰던 낡은 물건들이 세월의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자개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스케치북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8살 서경이가 서툰 솜씨로 그린 그림들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스케치북의 마지막 장을 펼치는 순간 아주머니는 숨을 멈췄어요. 그곳에는 서경이가 크레파스로 꾹꾹 눌러 그린 커다란 꽃 한 송이가 있었어요. 조금 전 시장에서 사온 수세미의 꽃무늬와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똑같은 모양이었죠. 그 순간 30년간 억눌러 왔던 모든 것이 터져 나왔어요. 아주머니는 그림과 수세미를 번갈아 보며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고 해요. 그건 더 이상 단순한 손재주가 아니었어요. 엄마의 손끝에 남은 기억이야말로 엄마가 바로 자신의 딸 서경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으니까요. 그 무렵 저는 엄마의 새로운 수세미 덕분에 아주 작은 희망을 보고 있었어요. 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예쁜 수세미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옆에서 수십 년간 포목점을 운영해 오신 할머니 한 분이 제 좌판으로 다가왔어요. 할머니는 엄마가 새로 만든 수세미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시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제게 물었어요. 이걸 정말 너희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냐고요.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그건 그냥 평범한 뜨개질이 아니라 아주 옛날 궁중에서나 쓰던 궁중 매듭 기법의 하나라는 거였어요. 지금은 그 기술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아주 귀한 거라고, 이런 귀한 솜씨를 가진 분이 왜 이런 걸 만들고 있느냐며 혀를 차셨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냥 예쁘다고만 생각했던 엄마의 손재주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었다니. 저는 처음으로 엄마의 기술이, 그리고 우리 엄마라는 존재가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어요. 좌판 앞에 서서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외쳤죠. 이건 그냥 수세미가 아니라고. 저희 어머니만 만들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수세미라고요. 사람들은 제 말에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수세미는 예전보다 조금씩 더 팔려나갔어요. 저는 그날 할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엄마에게 전부 해드렸어요. 궁중 매듭비라는 말에 엄마의 눈이 희미하게 흔들렸어요. 여전히 아무것도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기술이 누군가에게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엄마에게도 작은 힘이 된 것 같았죠. 아들의 격려와 이름 모를 기억들이 만들어낸 결과물, 그리고 세상의 작은 인정. 그 모든 것이 합쳐져 엄마의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에 아주 작은 온기를 더해주고 있었어요. 아직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칠흑 같던 어둠 속에서 아주 희미한 별빛 하나를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우리는 그 작은 별빛을 의지해 다시 한번 내일을 살아갈 용기를 얻고 있었어요. 포목점 할머니의 말을 듣고 난 후 세상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제와 똑같은 좌판, 똑같은 수세미였지만 이제 그것들은 제게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죠. 할머니의 말처럼
아주 귀하고 특별한 보물처럼 느껴졌거든요. 그 작은 자부심 하나가 제 얼어붙었던 마음에 따뜻한 불씨를 지펴주었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제가 시장에서 그런 작은 희망을 키워가고 있을 때 아주머니, 아니, 헤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톱니바퀴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국내 최고의 전통 공예 연구가 한 분을 수소문해 엄마가 만든 꽃무늬 수세미를 들고 찾아갔다고 해요. 연구가는 수세미를 보자마자 그 매듭 기법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단번에 알아차렸죠. 조선 왕실의 여인들이 사용하던 궁중 매듭의 한 갈래가 맞지만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잊혀진 비운의 기술일 가능성이 높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어요. 그 가치를 알아본 연구가는 곧바로 한국문화재재단에 있는 동료에게 연락해 광장시장에 숨겨진 장인이 있는 것 같다는 소식을 전했고요. 그렇게 제가 모르는 곳에서 엄마의 기술을 세상 밖으로 꺼내려는 첫 번째 움직임이 시작된 거예요. 제게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온 건 며칠 뒤에 찾아온 한 젊은 남자 손님이었어요. 그는 다른 손님들과는 달랐죠.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이라기보다는 귀한 유물이라도 감정하러 온 사람처럼 보였어요. 엄마가 새로 만든 꽃무늬 수세미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더니 매듭의 짜임새와 전체적인 모양을 한참 동안 유심히 살폈어요. 그러고는 제게 이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갖게 되셨는지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죠. 저는 포목점 할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신나서 들려주었어요. 이건 아주 귀한 궁중 매듭이라고요. 그 남자는 자신의 소개를 했는데 전통 공예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온라인 동호회 운영자라고 했어요. 얼마 전 한 젊은 상인의 블로그에서 우연히 엄마의 수세미 사진을 보고는 그 독특한 아름다움에 반해 한 걸음에 달려왔다는 거였죠. 그는 제게 사진을 몇 장 찍어도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고 저는 기꺼이 그러라고 했어요. 그는 제 좌판과 수세미 사진을 정성껏 찍은 뒤 언젠가 꼭 다시 찾아오겠다며 돌아갔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포목점 할머니가 자신의 낡은 스마트폰을 들고 제게 달려오셨어요. 할머니가 보여준 화면에는 며칠 전 찾아왔던 그 남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떠 있었죠. 그리고 그곳의 메인 화면에 광장시장에서 잊혀진 장인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제 좌판에 사진과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글에는 엄마의 수세미가 가진 아름다움과 그 속에 담긴 안타까운 사연, 그리고 궁중 매듭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죠. 그리고 그 밑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다. 꼭 한번 찾아가 보고 싶다. 이런 분은 우리가 지켜드려야 한다. 저는 그 글들을 읽으며 저도 모르게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그동안 세상이 우리를 외면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알아봐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 글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작은 온라인 동호회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더 큰 커뮤니티로 그리고 SNS로 옮겨갔죠. 그러자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동네 숨은 고수라는 프로그램에서 저희 이야기를 촬영하고 싶다고요. 저는 너무 떨려서 말도 제대로 못했지만 주변 상인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더 난리였어요. 잘 됐다며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라며 제 등을 떠밀었죠. 촬영 당일 작은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사람들이 제 좌판으로 몰려왔어요. 저는 너무 긴장해서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신기하게도 무섭지는 않았어요. 제 옆에는 포목점 할머니가, 앞에는 과일 가게 아저씨가, 뒤에는 건어물 가게 아주머니가 든든하게 저를 지켜주고 있었거든요. 그분들은 리포터의 질문에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대답했어요. 민준이 엄마는 몸도 아픈데 저렇게 고운 걸 만드는 사람이라고. 민준이는 저 어린 나이에 엄마 병간호하면서 장사하는 기특한 아이라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지켜줘야 하는 거라고요. 그 방송이 나간 후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시장 상인회 회장님과
여러 가게 주인분들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분들은 제 손에 두툼한 봉투 하나를 쥐어주셨죠. 시장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이라고 이걸로 우선 밀린 월세부터 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이렇게 추운 구석에 있지 말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따뜻한 곳으로 좌판을 옮겨주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분들의 얼굴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그건 단순한 동정이나 도움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같은 공간에서 서로를 지켜봐 온 이웃들의 따뜻한 연대, 우리 시장의 문화적 자산을 함께 지키려는 의리의 표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세상에 관심이 조금씩 모이고 있을 때 아주 조용한 방문객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방송을 보고 찾아온 다른 손님들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죠. 점잖게 차려입은 중년의 신사였는데 자신을 한국문화재재단에서 나왔다고 소개했어요. 그분은 혜란이 보낸 사람이었지만 저는 그때는 꿈에도 몰랐죠. 그는 새로 옮긴 제 좌판에 잠시 나와 계시던 엄마의 손을 한참 동안 멀차 지켜봤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의 기술은 단순한 생활 공예를 넘어 우리가 반드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할 소중한 무형문화 자산인 것 같다고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무형문화 자산. 너무나 어렵고 거창한 말이었지만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는 알 수 있었죠. 엄마의 손재주가 그저 수세미를 만드는 기술이 나라에서 지켜야 할 보물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헤라는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신이 계획한 대로, 아니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한 방향으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을요. 시장 사람들의 자발적인 연대, 미디어의 관심, 그리고 마침내 전문가의 공식적인 인정까지 이제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아주머니는 자신의 팀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최고의 변호사와 문화 컨설턴트들을 불러 모았죠. 이제 그녀의 목표는 두 가지였어요. 첫째, 법적으로 엄마를 자신의 딸 서경으로 되찾는 것. 그리고 둘째, 엄마의 기술을 서경 매듭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리고 영원히 보존하는 것. 저는 아직 그 거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그저 새로 옮긴 따뜻한 좌판에 앉아 젊은 상인 아저씨가 만들어준 QR코드를 신기하게 바라볼 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가난하고 무력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제 등 뒤에는 저를 지지해주는 따뜻한 이웃들이 있었고 제 앞에는 엄마의 위대한 유산이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엄마와 엄마의 기술을 지켜내야 한다는 작지만 단단한 사명감이 제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어요. 고립감 속에서 발견한 작은 희망의 불씨는 이제 보이지 않는 손들의 연대 속에서 세상을 밝힐 커다란 횃불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며칠 뒤 아주머니, 아니 혜란 할머니의 비서라는 분이 저희가 새로 옮긴 시장 좌판으로 직접 찾아왔어요. 아주 정중한 태도로 회장님께서 저와 어머니를 댁으로 초대하고 싶어 하신다고 했죠.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주변의 상인 아주머니들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꼭 가보라고 등을 떠밀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난생 처음 택시라는 걸 타고 엄마와 함께 북촌이라는 낯선 동네로 향했어요. 광장시장의 소란스러움과는 전혀 다른 고즈넉하고 기품 있는 동네였어요.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아름다운 기와지붕들이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죠. 우리가 도착한 집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아름다운 한옥이었어요. 집이라기보다는 잘 가꿔진 거대한 박물관 같았죠. 아름다웠지만 집안 곳곳에는 오랫동안 주인을 기다려온 듯한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 배어 있었어요. 혜란 할머니는 현관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전 시장에서 봤을 때와는 전혀 다른 아주 따뜻하고 슬픈 눈으로 우리를 바라봤죠.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엄마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채 그대로 멈춰버린 한 작은 여자아이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엄마는 그 방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상했어요.
그러다 낡은 자개장 앞에 멈춰서서는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 표면을 부드럽게 쓸어보았어요.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를 만난 것처럼요. 혜란 할머니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낡은 앨범 하나를 꺼내 펼쳤어요. 앨범 속에는 한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여자아이는 엄마의 목걸이와 똑같은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이어서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틀었어요. 화면 속에서 꼬마 아이가 정원을 뛰어다니며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서경이었어요. 엄마는 화면을 보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왜 눈물이 나는지도 모르는 채 그저 서럽게 울기만 했죠. 그리고 마지막이었어요. 혜란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엄마에게 건넸어요. 저는 그게 무슨 서류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서류를 본 엄마의 얼굴이 그리고 혜란 할머니의 얼굴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나중에야 그게 유전자 검사 결과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30년 전 실종되었던 딸 서경의 머리카락과 엄마의 유전자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그 어떤 의심도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명백한 진실이었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엄마가 쌓아온 30년의 낯선 시간도, 혜란 할머니가 버텨온 30년의 그리움도,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의 이름을 불렀어요. 서경아, 하고요. 그 부름에 엄마는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단어를 기억해냈어요. 엄마, 하고 흐느끼며 할머니의 품에 무너져 내렸죠.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30년이라는 긴 세월의 강을 눈물로 건너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함께 울었어요. 슬픔 때문인지 기쁨 때문인지 모를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길고 길었던 매듭이 마침내 이어지는 순간이었어요. 며칠 뒤 저희는 서울에서 가장 좋은 호텔의 기자회견장에 서 있었어요. 난생 처음 입어보는 멋진 옷은 어색하기만 했고 눈앞에서 터지는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는 저를 현기증 나게 만들었죠. 엄마는, 아니, 서경 엄마는 제 옆에서 조용히 손을 떨고 있었어요. 혜란 할머니가 먼저 마이크 앞에 섰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냉철한 기업의 총수가 아니었어요. 그저 잃어버린 딸을 되찾은 한 명의 어머니였죠. 할머니는 지난 30년간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기적처럼 딸을 다시 만나게 된 과정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어요.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숙연해졌죠. 그리고 이어서 문화재청에서 나온 한 높은 분이 단상에 올랐어요. 그는 서경 엄마의 손, 그 작은 손이 가진 위대한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엄마의 매듭 기술이 단순한 손재주가 아니라 조선 왕실의 맥이 끊겼던 귀한 궁중 매듭의 전통을 잇는 것이며 국가가 보호하고 계승해야 할 소중한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심사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엄마에게 쏟아졌어요. 저는 그 순간 너무나 벅차오르는 마음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시장 구석에서 수세미를 팔던 우리 엄마가 이제는 나라의 보물을 지닌 존경받는 문화계승자로 세상 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기자회견의 마지막, 혜란 할머니는 가장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자신의 회사 산하에 서경 전통 매듭 보존 재단을 설립하겠다고요. 그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바로 우리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광장시장에 전통공예 공방 및 전수관을 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의 초대 관장으로 서경 엄마를 임명한다고 했죠. 할머니는 재단에서 엄마의 기술을 이용해 아름다운 문화 상품들을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수익은 광장시장의 다른 가난하고 소외된 장인들을 돕고 사라져가는 다른 전통 기술들을 보존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건 단순히 엄마를 부유한 상속녀로 만드는 것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자신의 기술과 가치를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바로 서고 나아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할머니의 깊은 뜻이었죠. 그 시각
광장시장에서는 모든 상인들이 식당의 작은 텔레비전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발표가 끝나자 시장 전체가 떠나갈 듯한 함성과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어떤 아주머니는 우리 서경이 장하다 하고 외치며 눈물을 훔쳤고, 어떤 아저씨는 광장시장에서 인간문화재가 나왔다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죠. 그분들은 이 모든 기적과 승리를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분들의 작은 연대와 따뜻한 마음이 없었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었으니까요. 그 소식은 시장 전체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폈어요. 평생을 바쳐온 자신의 기술이 헐값에 팔리는 현실의 좌절에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다른 장인들이 다시 용기를 얻었죠. 시장은 단순한 장사터가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자부심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제 스마트폰에는 수많은 기사와 영상들이 쏟아졌어요. 서경 매듭이라는 단어는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 있었고, 수만 개의 응원 댓글들이 달리고 있었죠. 차가운 디지털 세상이 엄마의 따뜻한 손길이 만들어낸 기적을 세상 가장 구석구석까지 실어 나르고 있었어요. 30년이라는 긴 어둠의 시간을 지나 엄마는 마침내 자신의 이름과 가족, 그리고 잃어버렸던 세상의 존중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그 눈부신 승리의 빛은 엄마와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광장시장 전체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세상은 온통 저희 이야기로 떠들썩했지만, 북촌의 한옥집 안에서 저희 세 사람의 시간은 아주 조용하고 서툴게 흐르기 시작했어요. 30년이라는 거대한 시간의 공백은 하루아침에 메워지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엄마는, 아니, 이제는 서경 엄마라고 불러야겠죠. 서경 엄마는 여전히 자신의 과거를 온전히 기억하지 못했어요. 서경이라는 이름과 엄마라는 존재가 희미한 안개처럼 느껴질 뿐, 그 사이에 수많은 기억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혜란 할머니와 엄마와 제가 함께 부엌에 서서 저녁을 준비하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할머니는 평생 남이 해주는 음식만 드셨을 것 같은데 서툰 솜씨로 엄마에게 옛날에 서경이가 좋아했던 음식을 만들어주려고 애쓰셨죠. 그러다 어느 날 엄마가 무심코 파를 썰다가 옛날에 엄마가 이렇게 생긴 냄비에 갈비찜을 해줬는데 하고 나지막이 말했어요. 그 말에 할머니와 저는 숨을 멈췄죠. 엄마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듯했지만 그렇게 기억의 매듭은 아주 조금씩 우리가 함께하는 일상 속에서 저절로 풀리고 있었어요. 혜란 할머니는 더 이상 그룹의 총수가 아니었어요. 제게는 그저 하루 종일 손녀와 손자의 안색을 살피는 평범한 할머니였죠. 지난 30년간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깊은 죄책감을 이제는 따뜻한 보살핌으로 조금씩 씻어내고 계셨어요. 저는 할머니와 엄마의 사랑 속에서 난생 처음으로 평범한 아이가 누리는 행복을 알게 되었어요. 더 이상 약값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춥고 배고픈 시장 좌판에 혼자 앉아 있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꿈만 같았죠. 몇 달 뒤 우리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날이 왔어요. 광장시장의 한복판. 예전에 제가 있던 후미진 곳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가장 좋은 자리에 서경 공방이 문을 열었어요. 낡은 상점을 개조한 공방은 전통 한옥의 멋과 현대적인 디자인이 어우러져 시장의 새로운 명물로 떠올랐죠. 개소식이 열리던 날 공방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시장 상인 아주머니, 아저씨들은 물론이고 유명한 문학의 인사들과 수많은 기자들까지 모여 저희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었죠. 가장 감격스러웠던 순간은 엄마가 혜란 할머니와 함께 공방의 현판을 가리고 있던 붉은 천을 걷어낼 때였어요. 서경 공방이라는 단정한 글씨가 드러나자 시장 전체가 떠나갈 듯한 박수와 함성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그 순간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병약하고 말없이 수세미만 만들던 엄마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엄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공방은 단순한 작업 공간이 아니었어요. 한쪽에는 엄마의 작품들이 전시된 작은 갤러리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누구나 와서 매듭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실이 마련되어 있었죠. 엄마는 그곳에서 자신의 첫 번째 제자들을 맞이했어요. 시장 상인들의 아이들, 그리고 엄마의 사연을 듣고 찾아온 젊은 학생들이었죠. 엄마는 자신의 기억이 아닌 손이 기억하는 대로 아이들에게 매듭의 기초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잊혀졌던 전통이 그렇게 새로운 세대의 작은 손들 위에서 다시 생명을 얻고 있었어요. 석영 공방의 이야기는 곧 사회 전체에 큰 울림을 주었어요. 한 사람의 기적적인 사연을 넘어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성공적인 모델이 되었거든요. 서울시와 문화재청에서는 저희 재단의 사례를 본받아 전국에 숨겨진 장인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새로운 문화 정책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엄마는 그 정책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어요. 한때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엄마가 이제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얼마 전 저는 학교에서 나의 할머니, 나의 어머니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드는 과제를 받았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할머니와 엄마의 하루를 담기 시작했죠. 영상에는 거대한 회의실에서 수십 명의 임원들을 지휘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혜란 할머니의 모습과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는 공방에서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매듭을 가르쳐주는 석영 엄마의 모습이 교차되어 담겼어요. 그리고 시장 상인 아주머니, 아저씨들의 인터뷰도 담았죠. 모두가 한 목소리로 저희 가족이 광장시장의 자랑이라고 말해주셨어요. 저는 영상의 마지막에 제 목소리로 내레이션을 넣었어요. 저희 할머니는 미래를 만드시고 저희 어머니는 과거를 이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두 세계를 잇는 튼튼한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은 학교 발표회에서 상을 받았어요. 하지만 상보다 더 기뻤던 건 영상을 보며 눈물을 훔치던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모습이었죠.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가닿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시간이 흘러 계절이 한 바퀴 돌았어요. 이제 석영 매듭은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이름이 되었어요. 프랑스의 유명한 명품 브랜드에서 엄마의 매듭 패턴을 이용해 가방을 만들었고, 뉴욕의 패션 잡지에서는 엄마를 커버 스토리로 다루었죠. 광장시장의 작은 공방은 이제 세계 각지에서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들로 늘 붐비는 문화 명소가 되었어요. 오늘도 저는 학교를 마치고 광장시장의 공방으로 향했어요. 창가에는 혜란 할머니와 석영 엄마가 나란히 앉아 커다란 작품을 함께 만들고 있었죠. 할머니의 경영 지혜와 엄마의 전통 기술,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과 SNS가 합쳐져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세상으로 뻗어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두 사람 옆에 조용히 앉아 제 몫의 실을 집어들었어요. 할머니의 주름진 손, 상처가 많지만 이제는 단단해진 엄마의 손, 그리고 아직은 서툴기만 한 제 작은 손. 세 개의 손이 한데 얽혀 아름다운 매듭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희망의 매듭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함께 웃으며 우리의 내일을 단단하게 엮어가고 있었어요. 아무리 깊은 절망의 밤이라도 마음속에 작은 온기 하나만 간직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그 불씨가 세상을 밝히는 커다란 빛이 되나 봐요. 진정한 가치는 결국 세상이 알아보게 되는 법이니까요. 잊혀진 전통 속에 가장 강력한 미래가 숨어 있을 때도 있고요.